자, 여러 가지 힘. 힘은 영어 단어 포스에서부터 와서 F라는 기호를 쓰고요. 힘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N,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체의 형태 변화나 운동 상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운동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빠르기 변화와 방향의 변화입니다. 빠르기랑 방향을 합친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소리인데, 그지? 속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기는 것이 가속도라는 개념임을 생각한다면 결국 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하면 결국 뭐다?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결국 A가 생긴다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맞지?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건 이 가속도의 크기라는 게 결국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라는 거죠. 요 후반부, 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라는 것, 운동의 변화라는 것은 단위 질량당 받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표시할 때는 결국은 벡터 표시로서 화살표를 쓰고요. 보통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세기, 화살표가 나타내는 각도가 힘의 방향, 화살표가 시작하는 바로 이 점이 작용점, 힘이 가해지는 지점이라고 해서 힘의 3요소를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표시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문제는 이런 힘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크게 구분하면 적중력과 비접촉력으로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접촉력이라는 것은 서로 맞닿았을 때만 작용이 되는 힘을 접촉력이라고 합니다. 딱 붙었을 때만 작용될 수 있는 힘을 접촉력이라고 하고, 비접촉력이라 함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이 되는 힘을 비접촉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둘의 좀 특이성은 뭐냐면, 사실 접촉력은 기본적으로 평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힘이에요. 기본적으로 외부 변화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면서 항상 그 크기 안에 외력과 크기가 같은 상태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찰력 같은 경우 외력과 마찰력이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존재하고 탄성력도 늘어난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가 존재하죠. 그지? 그렇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는 힘이 생기고 여기서 반대 방향이라는 요 개념이 원래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접촉력은 마이너스 부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물리원 이전 단계에서는 힘의 공식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힘의 크기로 그냥 설명을 한단 말이야. 크기라는 말이 붙는 순간 절대값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부호를 안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개념 자체에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비접촉력은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이며 두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얘네들의 특징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원인 둘의 곱에 비례하는 형태의 공식이 만들어져요. 공식 자체가 딱 이렇게 생겼어. 비접촉력. 자, 힘들의 공식을 그냥 간단하게만 유도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비접촉력부터 설명하는 게 편해가지고 비접촉력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비접촉력부터 설명하는데 첫 번째 힘이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이란 질량끼리 서로 당기는 인력이에요. 질량과 질량이 서로를 당기는 인력인데 상호작용, 즉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두 힘의 크기는 항상 같단 말이야. 그래서 두 질량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잠시만.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항상 봅니다. 왜냐하면 물체를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질량이 무게중심 점에 모여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뉴턴이 찾은 만유인력은 여기서 이걸 토대로 비례함수값 g를 찾아낸 거예요. 자, 왜 여기다 적느냐? 봐봐. 얘가 중력이 되잖아. 중력은 뭐냐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 그래서 질량 M1이 라지 M으로 바뀌고 M2가 스몰 M으로 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가 지구 반지름 플러스 높이로 가는 건데 지구 반지름이 너무 큰 거야. 우리가 아무리 지상에서 오락가락 해봐야
지구 반지름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본 가장 높은 산 꼭대기는 9km가 안 돼요. 맞지? 에베레스트가 8,800m니까. 사람이 내려가본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은 11km입니다. 마리엘 해구 밑바닥이. 너희들이 가본 제일 높은 곳은 국제선 항공기 13km일 거예요. 너희들이 저기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타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주 로켓을 타보거나. 맞지? 그런데 지구 반지름은 6,400km란 말이야. 평균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F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R제곱에 GM 곱하기 M. 요 앞에 숫자가 다 고정된 상수값이라는 거지. 요거 계산하는 게 9.8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1kg은 9.8N이다라고 배웠던 거 있잖아. 그 9.8의 값이 정체가 얘예요, 얘. 만들력 상수의 지구 질량, 지구 반지름 제곱. 달의 중력이 6분의 1이다. 화성의 중력은 절반이다 하는 값은 달의 값, 달값, 화성값 대입한 거예요. 이 9.8이라는 거, 얘를 우리는 여기 G라고 써가지고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취급하기도 합니다. 고등과정 물 원이 되면 대부분 10m/s 제곱으로 줘요. 근데 통과 레벨까지는 9.8로 줄 때도 있고 10으로 줄 때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 중등에서는 9.8m/s. 물 원 이후는 보통 10m/s 제곱으로 주는데 통과는 반반이다. 딱 반반이죠. 9.8 줄 때도 있고 10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잘 봐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똑같이 생긴 게 하나가 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전기력. 소위 우리 쿨롱 힘. 정전기적 인력 배운 거 있잖아요. 얘는 뭐다?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 인력이나 청력을 말하는 거야. 전하와 전하 사이에서 생기는 인력과 청력.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 F는 K의 R제곱에 Q 곱하기 Q2로 나옵니다. 오케이? 생김새가 똑같은 거야, 완전히. 얘는 전하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 얘는 질량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 대신에 얘는 전기력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Q 곱하기 Q2가 얘보다 크다. 즉 뭐다? 같은 극성이다. 청력. 두 전하 곱이 0보다 작다. 즉 이건 무슨 소리다? 반대 극성이다. 그럼 뭐다? 인력. 서로 끌어당긴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필기 다 했나?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이제 접촉력 설명 마저 할게요. 자, 접촉력은 자, 두 개씩 세트로 배워야 편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직항력과 마찰력. 수직항력이란 노멀 포스라서 N이라고 씁니다. 기호를 N으로 쓰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접촉하고 있는 면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밀고 있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봐봐. 우리가 지금 바닥 위에 서 있잖아. 그러면 나는 바닥을 내 몸무게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죠. 그러면 바닥은 작용 반작용으로 나를 위로 떠받쳐주고 있잖아. 그 힘도 수직항력.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을 밀고 있으면 내가 칠판을 밀어 넣는 힘도 수직항력, 칠판이 나를 밀어주고 있죠. 다시 받쳐주잖아. 그 힘도 수직항력이다. 그냥 서로 밀고 있는 힘. 일반적인 힘이잖아. 그냥 미는 힘이. 그래서 노멀 포스에서 N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F를 보통 많이 쓰는데 일부 힘은 다른 글자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촉면 위에 물체가 놓여지면 이 물체는 밑으로 중력 mg가 생길 거 아니야. 얘 때문에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생기네.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만 따지면 mg하고 n 두 개밖에 없잖아. 물체에 가해지는 바닥 말고. 그지? 근데 두 개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부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호가 반대겠지. 그런데 어떻다? mg-n 움직여 안 움직여 물체가? 가속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러면 결국 힘의 효과가 0이니까 수직항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요게 수직항력인데 이 힘이 왜 중요하냐면 마찰력 스몰 f는 뭐냐면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려는 힘이 마찰력이거든.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힘이 아니에요.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수직항력이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청소 같은 거 한다고 교탁이나 책꽂이 같은 거 땡기거나 밀어서 움직여 본 적 있잖아. 처음에 힘준다고 바로 밀려? 아니지. 친구들 여럿이 들러붙어서 확 잡아 당기면 그때 움직여지지.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힘을 좀 적게 줘도 쓱 끌려오잖아. 그지? 그러다가 잠깐 쉬자고 딱 세워놓으면 다시 살짝 당겨도 밀려져? 아니지. 또 확 세게 당겨야 움직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냐면 요 접촉되는 부분을 확인했더니 이게 매끈한 게 아니라 어떻다? 울퉁불퉁한 거야, 접촉면이. 접촉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수직항력 때문에
서로 꽉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걸려서 잘 안 움직여진다고. 그 정체가 마찰력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물체가 바닥에 정지해 있으면 이렇게 붙어버린다고 설명해요. 멈춰있을 때 붙어버리는 거야. 용접된다라고 하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밀면 밀려? 안 밀리겠지. 근데 일정 힘 이상을 줘서 딱 미는 순간 얘네들이 따르락 부러져. 부서지고 나면 밀면 쉽게 밀리겠죠. 그러다가 잠깐 멈추면 다시 어떻게 된다? 멈춘 순간 붙어버리는 거야, 다시. 그러면 다시 어떤 힘이 필요하다? 부러뜨리는 만큼의 힘을 줘야 밀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마찰력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 가요. 요 앞에는 정지 상태고 요 뒤에는 미끄러지는 상태야. 그래서 마찰력이 총 세 군데로 표현이 되는데, 자, 첫 번째 구간 멈췄을 때부터 요 끝에 부서지기 직전까지, 움직여지기 직전까지 요 1번을 정지 마찰력 혹은 F 스태틱이라고 하고, 여기는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설명합니다. 마이너스 F라는 게 그 소리야. 외부에서 주는 힘. 마찰력의 크기라고 하죠. 즉 여기가 45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요 끝점. 요 최대값을 F 스태틱 맥스라고. 여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서 스태틱 맥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뮤 스태틱 n이라고 해요. 자, 요거 우리가 얘를 뮤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마찰 계수고요. 요걸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이 개념 배우거든요. 중1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 마찰 계수 개념을 거칠기라고 배운 거예요. 기억나죠? 마찰력은 거칠기, 표면의 거칠기에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하고 관계 있다? 수직함. 바닥을 누르는 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 정확하게는 무게가 아니라 수직항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가 세 번째 F 운동 혹은 F 키네틱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U 키네틱의 N, 즉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라고 부르는 값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는 훨씬 크다. 일반적으로. 즉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확 줄어든다. 이해가 되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줄다리기 무조건 이기는 방법은? 줄다리기 이기는 필승 방법. 우리 반에 돼지를 출전시키면 이기는 거야. 제일 무거운 애들을 출전시켜야 이기는 거야. 세게 당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줄은 잡고만 있으면 내가 굳이 안 당겨도 이겨. 그럼 뭐를 늘려야 되는 거야? 우리 반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늘리는 팀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떼면 안 돼. 내가 발을 떼는 순간 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 오징어 게임의 그 올람 할아버지의 노하우 있잖아.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끈을 단단히 잡고 뒤로 제끼고 발 떼지 마라. 그지? 그 자세가 정확하게는 최대 마찰력을 크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자세를 하잖아. 그럼 상대방이 우리를 당기는 힘이 무릎을 통해서 바닥을 더 강하게 눌러주게 되는 자세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반의 수직 항력이 커져서 마찰력이 커집니다. 당긴답시고 발을 들어서 떼면 자꾸 뭐가 된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마찰력으로 자꾸 빠진다? 운동 마찰력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지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그 쌍문동의 천재, 주인공의 친구가 뭐해? 세 발만 앞으로 뛰라 그러지. 애들 넘어뜨리라고. 그래서 넘어뜨려 놓고 당겨버리잖아. 얘들 다 운동 마찰력으로 다 바꿔놓고 당겨버리잖아. 그래서 이기잖아. 왜? 이쪽 팀이 주인공 팀이 가벼웠잖아. 평균 몸무게 여자들도 많이 섞여있고 할배도 있고. 이해가 돼요? 과학의 겁니다. 줄다리기. 요게 마찰력하고 수직항력 두 개가 세트야. 그래서 힘이. 자, 그 다음에 탄성력과 장력.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때까지 우리나라 TV 예능에서 가장 잔인했던 벌칙 중에 하나 3대 벌칙. 3등이 그 나영석 PD가 주도한 1박 2일 특유의 이상한 거 먹이기. 1박 2일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신서유기를 거쳐가는 이상한 음료 만들어 먹이기. 까나리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메리카노에 까나리 액젓 섞은 거 먹이기. 이런 거. 그게 3등. 그리고 1등이 뭐였냐면 옛날 MBC에 있었던 위험한 초대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여자 게스트 한 명을 초대해놓고 그 당시 남자 예능 MC 4명이 앉아서 토크쇼를 하는 건데 여자 게스트가 특정한 제스처를 취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특정 단어를 뱉으면 남자 게스트 의자가 남자 게스트를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뒤는 수영장이고 그대로 물에 빠지는 거. 그걸 빠지면 빠진 상태에서 젖은 옷 입고 올라와서 앉아서 계속 토크쇼를 해야 돼. 이 문제는 그 제시어를 좀 하다 보면 게스트가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럼 이야기 듣기 싫으면 날리는 거야. 계속.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탄성력 벌칙이었습니다. 강호동의 연애편지라는 예능에서 나왔던 벌칙인데 뭐였냐면 그 유치원생 모자 씌우기가 벌칙이었어요. 유치원 애기들 쓰는 모자 있잖아. 그 노란색 빵모자. 그 노란색 유치원 빵모자의 핵심은 뭐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 고무줄이 있죠. 벌칙이 뭐였냐면 고무줄 잡고 당겨서 못 켰어요. 자, 여기에 고무줄 있는 거 잡고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돼? 딱 느낌이 오죠? 어떤 벌칙인지. 여기 연애사보다 다. 자, 탄성력이란 탄성체가 탄성력이 일어날 수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는데 이거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할 때 생기는 힘이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성력의 크기는 외부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겠죠. 우리 활 쏘는 거 생각해봐. 활을 이렇게 빡 당겨놨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활을 뒤로 당기고 있는 힘과 활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같으니까 여기서 딱 멈춰있겠지. 그지? 여기서 내가 당기는 힘을 놔버리니까 돌아가는 힘만 가지고 화살을 날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탄성력의 크기가 항상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원래 탄성력의 크기는 K 델타 X라고 하고, 여기서 이 K 값을 후크 상수 혹은 탄성 계수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인데 직접 설명하자면 1m 늘리는데 몇 뉴턴 필요하냐가 되는데, 이건 아마 네가 잘 알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머리 굽는 고무줄 있잖아요. 머리끈 고무줄 당겨보면 안 늘어나는 고무줄도 되게 슥슥 잘 늘어나는 고무줄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 늘어나느냐에 대한 값이 K 값이에요. X는 늘어난 길이니까. 그거 두 개 곱하면 힘의 크기가 되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용수철 저울이 9cm야. 5N짜리를 달았을 때 예를 들어 12cm가 됐어. 얘가 18cm가 됐다면 얘는 몇 N짜리일까요? 요런 문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델타 X를 찾는 거야. 늘어난 길이만. 그럼 여기 12cm가 아니라 사실은 몇 cm만 봐야 된다? 9cm에서부터 늘어난 3cm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18cm가 아니라 9cm에서 늘어난 몇 cm만 본다? 그치. 9cm만 보면 돼. 3cm, 9cm 몇 배야? 그럼 여기도 몇 배? 그럼 여기 몇 뉴턴? 요렇게 된다. 그래서 탄성력은 요 공식대로 가니까 델타 X에 대한 F고 기울기가 K 값이 된다가 되는 거고, 얘랑 거의 같은데 장력이라 그래서 텐션이라 해서 T라는 기호를 쓰는 힘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이 받고 있는 힘을 말해. 좀 봐봐. 그냥 20N짜리 물체를 줄에다 매달아 놨어. 그럼 이 줄에 걸려있는 장력은 20N인 거야. 왜? 봐봐. 이 물체가 지금 받고 있는 중력이 20N이잖아. 근데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줄이 물체를 당겨주는 힘도 몇 N이다? 20N인 거죠. 그러면 물체가 줄을 당기는 힘도 20N? 그럼 이 줄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천정이 줄을 당기는 힘도 20N. 그러면 줄이 천정을 당기는 힘도 20N인 거지. 그러면 줄이랑 용수철이랑 큰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 똑같아. 대신에 용수철은 뭐 한다? 늘어나는 탄성이 있을 뿐이고 줄은 늘어나지
안을 둔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 위에 줄 T1, 밑에 줄 T2 각각 몇 뉴턴씩 힘을 받는다? 이렇게 매달아 보면 20, 20. 그치. T1은 20, T2는 10. 왜? T1에는 이만큼이 매달려 있는 거고 T2에는 요것만 매달려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이고, 자, 맨 위에 저기 알짜 힘만 딱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자, 알짜 힘.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한 물체에 물체 하나에 힘이 2개 이상이 동시에 작용하게 될 때,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딱 한 개의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거는 뭐냐면 힘이라는 벡터에 대한 벡터 합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벡터 합이라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을 알려줬잖아. 그 개념인데 그냥 단순하게 봐봐. 자, 물체 한 개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2개를 준다 치자고. 뭐 F1에 3N, F2에 5N. 얘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알짜임은 몇 뉴턴이겠냐? 그치, 이거는 8뉴턴이겠죠. 어떻게 구한 거다? 그냥 2개 더한 거죠, 단순하게. 자, 이번에 요 경우 서로 힘을 반대로 줬을 때는 여기서 2뉴턴만 나오겠지. 이건 어떻게 준 건데? 보통 F2 빼기 F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가 되냐면 절대값 놓고 F1-F2를 하고 큰 쪽으로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지?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로 한 물체에 이렇게 힘이 비스듬하게 생기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돼요.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그 대각선의 길이가 FR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는 뭐가 어떻게 이제 이걸 구하냐면 얘가 F1이 될 거 아니야.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 세타라서 여기 세타. 그래서 얘가 F1 사인 세타, 얘가 F1 코사인 세타. 여기 직각 놓고. 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놓고 구하잖아요. 중권 과정 생략하고, 어차피 물 원 넘어가서 이거 배우는 거니까. 중간 과정 다 생략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FR자임의 제곱은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풀어서 정리하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왜 중요하냐면 세타가 0도면 1이죠. 세타가 180도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봐봐. 얘 제곱수잖아. 얘도 제곱수, 얘도 제곱수니까 요만큼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나거든? 맞지?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에 따라서 요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맞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R자 힘은 F1 플러스 F2보다 작거나 같고요. F1 마이너스 F2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무슨 소리다? 얘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 절대값이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지? 여기에 마무리로 결국 여기에 보면 R자임의 크기가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R자임의 크기가 0이다를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의 평형이다. 평형관계다. 언제 평형이 된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180도 반대 방향에서 두 힘의 작용선이 일치하게 되면 평형이다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힘의 합성과 평형 개념을 되게 빠르게 그냥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9시부터 해가지고 뉴턴의 운동법칙, 우리가 F는 MA,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걔네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아마 그렇게 하고 마지막 1시간에 운동량, 충격량, 1시간만 설명이 되거든? 그렇게 하고는 운동량, 충격량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아마 과학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책을 좀 읽어보거나 하는 사람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되게 많이 보게 되죠. 어디 가나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뉴턴의 운동법칙인데 알고 보면 제일 잘못 알려진 게 뉴턴의 운동법칙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번역하는 데서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새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는 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2법칙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면서 2법칙이 F는 NA다. 뭐 요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지? 보통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건 요게 많이 틀렸고요. 뭐가 틀렸냐면 가속도 법칙이 F는 MA가 아니라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가 A는 N분의 F입니다. 즉 A는 N분의 F라는 저 말이 1법칙, 2법칙, 3법칙에 전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과 가속도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뭐가 조금 표현이 잘못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됐어야 되냐? 관성의 법칙은 사실 R자임이 0이 물체 운동인 겁니다. 자, 요거 봅시다. R자임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가속도도 저절로 0이 되죠. 맞지? R자임이 0이니까 가속도가 0일 거 아니야. 가속도가 0이면요. 우리는 VT 그래프에서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가속도가 0인 그래프는 뭐랑 뭐다? 하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등속 직선은 언제? 천중력이 0이 아닐 때 등속 직선 운동이 되죠. 하나 더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뭐? 정지. 언제? 천속력이 0일 때.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이겁니다. 물체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평형 상태라는 거는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와 동일한 상태란 말이야.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처음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관성이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지관성, 운동관성 하면서 말하는 관성력이랑은 다른 관성의 개념이에요. 정지관성, 운동관성은 좀 이따 읽고 설명 다 해놓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상대론적 관성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 관성력은. 그러면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다? 요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R자임의 크기가 0이 아닌 운동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운동의 변화, 즉 가속도도 0이 아니라는 거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별을 하게 되느냐? 결국 힘과 운동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는 속력만 변화합니다. 방향은 유지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운동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플러스 2분의 AT 제곱, ES는 V제곱 마이너스 V0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방향만 변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 속력은 일정하고. 무슨 운동이 있을까요? 속력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등속, 우원. 이때 힘이 90력이 되는 거예요. 원으로 빙빙빙 돌기 위해서 원의 중심을 담아는 힘. 그리고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때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하는데, 요게 이제 포물선과 진자 운동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은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 포물선 운동에서 재밌는 거는 수평으로는 등속력이야. 그런데 포물선 운동을 생각해보면 아랫방향으로 힘, 즉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 올라갈 때는 느려지고 내려올 때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조합돼서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수평으로는 힘이 가해져 안 가해져? 안 가해지니까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죠. 진자 운동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자 운동이라 하잖아. 맞지? 여기서 힘이 가해지는 거는 결국 뭐냐면 중력과 장력의 합으로 생기거든. 근데 모든 위치에 따라서 힘의 크기와 방향이 제각기 바뀌어요. 대신에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가운데를 향해서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점점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알겠어요?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게 진자 운동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이 물체가 받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는 n분의 f로 설명을 하는 거지. 만약에 물체 두 개의 힘을 가할 때는 물체 두 개에 뒤에서 F를 가하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내부에서 지금 수직 항력을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야. 맞지?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A는 A와
B 전체에 대한 F로 하나가 생기고, 맞죠? 그러고 나서 잘 봐봐. A 물체만 보면 앞쪽으로 F, 뒤쪽으로 M이 가는데 여기서 가속도가 A가 생기는 거잖아. A만 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서 A는 A에 대해서 F-N이 되는 거고. 맞지? B 물체 보고 힘은 뭐밖에 안 받아요? N만 받잖아. 그런데 얘도 가속도는 얼마가 생긴다? A가 되지. 그럼 여기서 A는 B 질량분의 N이 됩니다. 여기서는 A 질량분의 F-N. 그러면 요 가속도, 요 가속도, 요 가속도 세 개가 다 똑같게 나오는 걸 이용해서 힘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해서 F는 MA를 구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요게 이 법칙이에요. 3법칙은 뭐냐? 작용 반작용인데 웬만하면 너 틀리고 사는데 진짜. 작용 반작용인데 모든 힘은 두 물체가 서로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뜻에서 상호작용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호작용의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반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항상 같고요. 이 두 힘의 방향은 독할수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직선상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뭐랑 비슷해요? 평형 조건하고 글자 내용이 똑같아 보이죠? 차이가 뭐냐면 봐봐. 평형은 한 물체에 F1과 F2가 가해질 때 평형을 잡은 거고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일 때 B가 A를 미는 힘이 반작용이야. 시당초 물체의 작용점이 다르죠. 작용하고 있는 물체가 서로가 서로에게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합력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야. 작용 반작용. 왜? 물체가 다르니까. 합력을 구한다는 건 뭐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한 물체가 아니니까 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작용 반작용을 쉽게 찾는 법은 이런 겁니다. 작용이라는 힘을 이렇게 하면 돼요. A가 B를 이쪽으로 세모라는 힘을 가하면 그 반작용은 B도 A를 반대쪽으로 세모 힘을 가한다라고 문장으로 써보면 쉽게 보여요.
자, 충정입니다. 잘 봐봐. 지구 위에,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자, 1. 사과의 무게, 중력이죠. 힘이잖아. 맞지? 1번 힘의 반작용은 뭘까요? 사과 무게의 반작용. 모든 힘은 상호작용해야 되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똑같다. 어떤 힘? 중력.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당기는 중력인데? 지구가 사과. 그게 사과 무게잖아. 지구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사과가 지구. 그렇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사과의 무게잖아요. 그럼 그 반작용으로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있는 만밀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 힘은 크기는 같은데 대신에 그 힘을 사과가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생기고 지구가 받으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질량 차이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힘들 때문에 사과가 테이블을 누르는 수직 강력이 생기고 테이블이 사과를 떠받쳐 올리는 수직 강력이 생기겠죠. 사과가 테이블을 밑으로 누르는 수직 강력. 2번의 반작용은 테이블이 사과를 위로 미는 수직 강력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사과라는 힘만 보면 밑으로 중력, 위로 수직 강력이 생기잖아. 이 두 힘의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테이블이 갑자기 없어지면 중력만 남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겠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가속 운동 하겠죠. 알겠어? 요게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정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은 뭐냐?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가 앞쪽으로 A의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 운동 중이에요. 그러면 차 안에 버스 손잡이가 매달려 있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겠냐? 앞쪽으로 차가 가속 운동 중이면. 그렇지. 뒤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자, 버스 손잡이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순간 저 손잡이가 갖고 있는 힘들을 표시해보자. 자, 일단 밑으로 중력 mg를 갖고 있겠죠? 맞지? 그리고 요 줄의 방향으로 장력 t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렇게 평행사별형으로 얘는 R자임을 갖고 있고, 맞지? 이 R자임 때문에 얘는 앞쪽으로 가속도를 갖고 있지 뭐 M분의 R자임. 그리고 이때 요 가속도의 크기가 이 가속도의 크기와 같은 만큼 요 각 세타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냐면 이 버스 밖에 타고 있는 애가 보는 세계관이야. 버스 밖에 둬서 보고 있는 애는
버스와 함께 이 손잡이도 같은 가속도로 가속 운동 중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설명이 되어야지만 아무런 그 물리학적 오류 없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 보는 세계관에서는 버스 안 승객의 세계관에서는 이 손잡이는 정지 상태죠. 버스에 타고 있는 애가 볼 때 저 손잡이는 멈춰 있지 않아. 뒤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그러면 이 승객 세계관에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 관성력이 필요한 거야. 얼마? m의-a. m-a만큼의 관성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R자인 만큼 힘이 똑같은 힘이 뒤로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합력이 0이라서 뭐 해 있을 수 있어? 멈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버스 안 세계관에 존재하는 얘만 느낄 수 있는 힘인 거야. 밖에서 안 보여.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이따가 11시 되면 마치고 집에 갈 거 아니야. 집에 갈 때 느낄 수 있다니까요.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출발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어디로 생겨? 밑으로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관성력이 위로 생겨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는 순간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힘은 지구 중력을 받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바닥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을 느끼거든. 봐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 밑으로 중력, 위로 수직항력. 근데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가속하니까 위쪽으로 관성력 MA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N 플러스 MA가 mg가 되거든. 평형이니까. 그러면은 수직항력의 크기는 mn, g-m. 이만큼 가벼워진다. 그러면 1층에 도착하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 가속도가. 위로 가속도 A가 생기겠지. 그럼 관성력은 어디로 생겨? 밑으로 MA가 생기겠네? 맞지? 그럼 1층에 도착하는 순간은 M 이꼴 MN G 플러스 A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1층에 도착하는 순간 다리에 힘 들어가잖아. 우리가 무거워지는 걸로 느낀다고, 내 다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자유낙하해버리면 수직항력은 M에 G-G니까 얼마야? 자유낙하하면 무중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 공중에 붕 뜰 거 아니야. 실제로 붕 뜨냐?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뜨지. 밖에서 볼 때는 떠 있냐고. 추락하는 거 아니야. 무중력이야? 아니면 그냥 자유낙하 중인 거죠. 근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뭐라고 느낀다? 중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 우리 자이로드롭을 타거나 바이킹을 타거나 할 때 우리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끼잖아. 실제로 중력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관성력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실제 받는 R자 힘의 반대로 생기는 가짜 힘. 근데 그 안에서 힘을 받고 있는 관성계 안에서 느껴지는 가짜 힘. 그게 관성력이에요.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 등속 원운동 한다 그랬죠. 즉 원운동 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필요하잖아. 그럼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즉 가속도 방향은 원의 중심이죠. 그럼 관성력은 어디로 생길까요? 그치, 원 바깥쪽으로 생기죠. 우린 그걸 무슨 힘이라 그런다? 원심력. 존재하는 힘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심력이라는 힘은 존재하지 않죠. 확실한 증거를 들어줄까? 저주동산 돌리면
빗방울이 접선으로 튀어요, 밖으로 튀어요? 1번, 2번. 그럼 1번입니다. 돌려보세요. 접선 방향으로 튀어요. 밖으로 안 튀어요. 원심력이 존재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실제로 직선으로 튀어요. 여기서 이렇게 튀어요. 여기서 이렇게 튀어요. 여기 이렇게 튀어요. 여기서 이렇게 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따지고 보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알겠어요? 바꿔 그리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운동량과 충격량 할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통과를 거쳐 물 원까지 역학 파트를 통틀어서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물원 수능까지 거의 그대로예요. 더 어려워질 것조차 없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처음. 운동량, P 벡터. 자, 벡터인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식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단위는 특별한 별도 단위가 없어서 그냥 단위가 공식이고 공식이 단위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바로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관성의 크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순수하게 만약에 속력이나 속도로만 운동을 표시하잖아. 그러면 질량에 대한 효과가 아예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표시하는 게 좀 부족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실 안에 공기 분자들, 공기 입자들 엄청나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피부에 와서 부딪히는 느낌은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벼워서 그래. 그리고 운동 에너지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다, 그지?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애가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열이라는 형태, 비보존력, 열에너지로 새나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호작용 이후의 운동을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으로 설명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질량의 속도 곱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하냐. 자, 3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량 크기 얼마죠? 네, 6. 단위까지. 6kg/m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단위 정확하게. 개념 하나 다 배우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어이없겠지만 진짜다. 자, 두 번째. 충격력. 벡터 I. 임팩트라는 뜻에서 I, 임팩트 I고요. 얘는 F 곱하기 델타 T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뉴턴 세컨드. 충격량의 뜻은 충격의 양인데 정확하게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봐봐. F
t잖아. 자, 우리 물리학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알잖아요. F는 MA죠. 자, MA 델타 T가 되고, A 델타 T는 뭐가 되냐면, 델타 V죠. 속도 변화량. 자, 델타 V는 V-V0고요. 맞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분배법칙 적용하면 MV-MV0입니다. 그죠? MV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 위에 있네요. 그럼 뭐야? 결국 충격량은 P-P0잖아. 이거 뭐죠? 델타 P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요 단위랑 이 단위랑 같은 단위라는 소리예요. 같은 단위라는 건 무슨 소리다? 얘랑 얘랑 직접 더하고 빼고 해도 된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 잘 봐봐. 자, 요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3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하고 있어요. 현재의 처음 운동량은 6kg/m였습니다. 맞지? 자, 여기에 6N의 힘을 1.5s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한 충격량은 얼마죠? 9Ns지. 맞지? 그럼 이거 플러스 충격량은 9Ns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나중 운동량은 15kg/m가 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1.5초 뒤 3kg짜리 물체는 얼마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까? 1.5초 뒤에 운동량이 15가 되면 되는 거야. 질량 3짜리가. 그럼 그치 5m/s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검증해 볼까요? 봐봐. 3kg에 6N이 가해지잖아. 가속도가 얼마야? 2m/s 제곱이죠. 맞지? 자, A는 2m/s 제곱이니까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고, 자, V0, 요거 V0죠. 맞지? 요거 A잖아. 2 더하기 2 곱하기 1.5니까 얼마예요? 5m/s. 이렇게도 풀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번갈아 올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바로 풀 수 있다는 거고. 요 공식이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인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에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으로 충격량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연결이 되는 공식이 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M1인 물체가 자, 직선상에서 V1으로 가고 있고요. 자, 앞쪽에 N2인 물체가 V2로 운동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충돌하고 있지. 충돌한다는 말은 얘는 F의 힘으로 앞쪽으로 힘을 받으면 얘는 마이너스 F의 힘으로 뒤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둘이 충돌하는 짧은 시간 동안 힘을 주고받겠죠. 그렇게 충돌을 하고 나면 결국 M1은
V1 다시의 속도가 좀 줄 거고, M2는 V2 다시로 속도가 조금 늘겠죠. 맞지? 자, 여기서 봐봐. 자, P0, M1 V1, 얘는 M2 V2. 자, 충격량. 마이너스 F 델타 T 플러스 F 델타 T. 자, 나중에 뭐냐. 자, 요거 두 개는 이거랬죠. 맞지? 자, 여기서는 M1 V1 다시 M2 V2 다시 정리하면, 요거 식으로 정리하면, M1 V1 마이너스 F 델타 T는 M1 V1 다시 이거 맞는 식이죠. 자, M2 V2 플러스 F 델타 T는 M2 V2 다시 이것도 맞는 식이지. 맞죠? 자, 요거 두 개 변경 더 해버리면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 해석하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즉 충돌한 전후의 운동량의 합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도 운동량이 같으니까 그 이후의 운동을 추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튕겨갈 수도 있고 한 덩어리로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나가 뒤로 튕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벡터적 관점에서만 식을 바로 세워서 계산하면 그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지? 일단 요거 정리 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과 함께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 개념은 충격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충격력은 안전과 직결이 되는 포인트인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충격이 전달되는 동안의 평균 힘의 크기가 충격력입니다. 평균 힘의 최대 힘이 아니야. 그래서 충격력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세로축이 운동량, 세로축이 운동량, 가로축이 시간일 때 어떤 그래프가 변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충격력의 그래프가 나와요. 왜? 봐봐. 우리 델타 P는 I 즉 F 델타 T잖아. 맞죠? 그러니까 F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충격력과 안전에 대한 거. 충격력과 안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재난 수영이라 해가지고 수영장에 데리고 가잖아요. 학교에서 한 번씩.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꼴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꼭 남자애들이 죽어라고 안 지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뭐랑 뭐게? 하나가 뛰지 마시오고요. 하나는 다이빙 금지입니다. 죽어라 안 지키죠. 왜 다이빙을 금지시킬까요?
머리 박을 수도 있어. 어디에? 바닥에. 어느 바닥? 수영장 바닥에? 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배치기의 위험성입니다. 뭐냐면 그래프로 딱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물리학이니까 지금 이제 물리 파트니까 수식과 그래프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거든. 원래 봐봐. 우리 충격량이라는 것은 F 델타 T면 세로축의 F 가로축의 시간이면 F 델타 T라는 것은 결국 넓이라는 소리잖아. FT 그래프에. 맞죠? 그럼 우리 생각의 최적의 그래프는 힘이 일정하게 쫙 돼서 이게 넓이다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실제로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힘이 전달되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요 넓이가 충격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면의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다이빙을 한다 생각해봐. 다이빙을 해서 물에 딱 닿이잖아. 그러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물에 닿이는 순간에 질량과 속도는 같겠죠. 그지? 여기서 다이빙이 깨끗하게 성공할 경우는 쭉 들어가서 운동을 멈추고 서서히 떠오르잖아. 그지? 쭉 들어가서 멈추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라고 생각하자고. 여기서 이까지 힘을 받는 시간이 존재한 거죠. 근데 배치기는 어떻게 멈춰요? 에서 운동이 멈추지. 에서 멈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시간이 시작 시간에서 끝난 시간이 짧게 멈추죠. 근데 문제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충격량이 주어지는 거잖아. 즉 그래프 밑넓이가 이 노란색 그래프와 똑같이 그려져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치. 높게 그려야 되겠지. 자, 세로축이 뭐다 지금? 여기 열려. 힘이지. 그럼 어떻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이빙을 성공했을 때 덜 아픈 이유는 쭉 들어가면서 힘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안 아픈 거야. 근데 이거를 서서록 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 보통 충격을 흡수해주는 신발들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잖아요. 뭐 나이키의 에어 시스템도 있고, 뭐 선생님 같은 아디다스면 이런 부스트 그래요. 이런 이제 스티로폴 비슷한 걸로 완전 두께 이만큼 빡칠 게 있죠. 뭐 회사별로 되게 다양한 충격 흡수 시스템들이 있잖아.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푹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바닥에 다 발이 닿기 시작해서 완전히 내 발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실제로 내 발이 닿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충격 흡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농구에서 점프해서 리바운드를 잡고 착지할 때, 혹은 배구에서 블로킹을 뛰거나 혹은 스파이크를 딱 때리고 착지하는 순간에 내 신발이 쿠션감이 좋은 신발이면 무릎이 덜 아프고 그냥 부드럽게 착지가 되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었더라도 나는 내 무릎이나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 어떻게 착지를 해? 땅에 다리가 닿을 때부터 무릎과 허리를 굽혀가면서 착지를 하잖아. 왜? 내 몸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거지.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내가 받는 힘이 작아지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기억을 잘 되살려 봐봐요. 피구할 때 친구 공이 빠를 때 어떻게 공을 받았는지 뒤로 도망가면서 받았잖아. 왜? 그렇게 받으면 덜 아프잖아. 덜 튕겨 나가잖아. 맞죠? 농구 학교에서 시험 칠 때 패스 받을 때 이렇게
내 몸으로 끌어들이면서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손가락도 덜 끼고 손도 덜 아프게 받잖아. 맞지? 점프를 하고 공을 잡고 내려오는데 신발이 남학신이면 어때? 남학신이면 쿠션감 제로. 그냥 충격이 그대로 쫙 전해져 올라올 거 아니야, 허리까지. 이해가 돼요? 배치기가 남학신이야. 시간 늘려주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고, 설날이면 보통 아육대를 하죠.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아육대 1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추석 시즌은 실외에서 뛰는데, 설날 시즌은 실내에서 뛰잖아. 실내에서 막 뛰는데 이제, 실내에서 뛰니까 100m 뛰는 길이 맞추기가 빡빡하니까 끝에다 쿠션을 세워놓잖아요. 쿠션의 역할이 뭐야? 와서 부딪히면서 시간을 늘려서 충격을 줄여주는 게 쿠션의 역할이잖아. 거기에 장윤정이 광고하는 돌침대 세우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막 골로 보내는 거죠, 그냥 손. 이해가 돼? 그게 안전인 거야. 결국 우리가 안전이란 충격 흡수란 결론적으로 뭐다? 필요한 델타 P가 결정돼 있을 때, 즉 받아야 되는 충격량이 결정돼 있을 때 델타 T를 증가시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게 안전을 위한 거죠. 우리가 헬멧을 쓰는 거. 혹은 포수들이 공을 받을 때도 이렇게 당겨오면서 받는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해야 내 손이 안 다치거든. 손목이나 팔꿈치나. 착지할 때도 무릎을 굽히면서 하거든. 자동차 검거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부서지도록 만들어야 안에 있는 승객이 안 다치는 거야. 승객이 타고 있는 사람이 타는 그 공간을 안 찌그러지게 튼튼하게 만들고, 그 앞쪽에, 엔진 앞쪽 범퍼 공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부서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걔가 부서지면서 힘을 흡수해줘야 안에 사람이 안 다치고. 에어백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 나온 에어백들은 사람 많이 다쳤대요. 왜? 너무 팡팡하게 부풀어 올라서 탱 부딪혔대. 요즘 에어백은 딱 부푼 뒤에 사람이 딱 닿는 순간부터 바람이 적당히 빠진대. 피식 하고. 그러면 쾅 부딪히지는 않는데 튕겨나오지도 않는 정도의 쿠션감을 주는 거죠. 가장 안 다치게. 친구들끼리 한여름에 물폭탄 있죠. 물풍선. 던지기 놀이할 때 안 터뜨리고 받는 방법인 거야. 물풍선이 운동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면서 받으면 안 터지지. 이런 식으로. 그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거 쇼츠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죠. 서양의 어떤 부부인데 서로 재미나게 부부싸움 하는 부부 있잖아요. 맨날 허연 우유 들어있는 물풍선 이런 막 집안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서로 지나갈 때마다 터뜨려갖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주는. 걔네들 막 와이프가 복수한다고 막 물풍선 휙 던지니까 남편 휙 받았다가 다시 던져버리잖아. 안 터뜨리고. 그걸 어떻게 봤디? 그냥 탁 봤디? 아니잖아. 슉 봤잖아. 그래갖고 그 반응 그대로 살려서 다시 던져버리잖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 반대로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델타 T를 늘려 델타 P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다? F
F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때는 F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때는 델타 T를 늘리면 델타 P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런 건 어떤 거에서 쓰느냐? 첫 번째가 총풍의 장포심을 총이나 대포를 가급적이면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화약이 터지잖아. 원래 총이나 대포는 앞에 탄두가 있고 뒤에 장약이라는 게 있거든, 화약. 이 장약이 터지는 힘으로 탄두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 밀어내는 관이 우리가 총신 혹은 포신이라고 부르는 그 관이야. 총열. 그러니까 이 관이 길면 길수록 화약으로 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총알이 더 빠르게 튕겨나가고 포탄이 더 빠르게 튕겨나가니까 훨씬 더 멀리까지 더 강한 힘으로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나 자주포 같은 포 혹은 그냥 총 같은 경우도 그 저격수들 스나이퍼 라이플 이런 거 총이 길잖아. 왜 길까? 같은 총알을 쓰더라도 훨씬 더 장거리에서 맞춰줘야 되니까 더 강하게 총알을 쏴 날려야 되니까 더 긴 총을 써야 돼. 예, 알겠죠? 그게 짧으면 밀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사거리도 그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에서 팔로스로우 혹은 팔로스로잉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배드민턴을 칠 때 봐봐. 빡 뜬 공을 여기서 딱 스매싱을 치잖아. 스매싱을 칠 때는 팔을 있는 대로 다 휘두르지. 근데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할 때 보면 어떻게 스매싱 치는 척하면서 여기서 탁 끊어치는 거 있잖아. 끊어치면 어떻게 돼? 셔틀콕이 쫙 꽂히는 게 아니라 네트 딱 넘어가자마자 뚝 떨어지지. 힘 빠져서. 야구 타자들이 공 칠 때도 어떻게 여기서 공을 여기서 맞는다고 여기서 딱 치고 멈추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끝까지 돌리지. 골프 선수들도 여기서 공 딱 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리잖아. 축구 선수들도 공 차고는 어떻게 해? 멈추나? 끝까지 몸을 밀죠. 발을. 왜? 공을 딱 때리고 조금이라도 더 붙어서 밀어주는 시간을 길게 밀어버려. 0. 몇 초라도. 그러면 그 공에 충격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밀어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 문제에서 요 두 가지, 둘 다 T를 늘리는 건데,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할 때 T가 늘어서 F가 주는 거고, 얘는 F가 일정할 때 T가 늘어서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는 거죠. 요 두 가지 개념을 혼동을 주게 만들어 놓고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설명 다 한 겁니다. 그럼 지금 125쪽 한번 풀어보세요.